오늘은 교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재를 고르는 기준은 순전히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는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가 교재를 고를 때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첫 번째, 현재 내 수준과 잘 맞는다. 두 번째, 음성 녹음 CD나 MP3 아니면 테이프 등 음성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세 번째, 텍스트 내용 자체가 재미있고 유익하다. 네 번째, 단어장이나 해설, 해석 등이 추가되어 있다. 다섯 번째, 단어나 해설에 그 단어의 발음 기호도 표기되어 있다. 여섯 번째, 책의 편집이나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 현재의 내 수준과 맞다. 자, 그렇다면 내 수준과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집의 경우는요, 내가 문제를 풀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말 최소한 60점은 넘으셔야 이 문제집이 내 수준에 맞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점수는 70점 이상이에요. 문제집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모자란 30점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제가 60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안 풀려. 그래갖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50%를 안 넘어가. 이러면 의욕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다운돼요. 문제를 풀다가 현타가 옵니다. 아,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할 마음이 안 나요. 지속할 의지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말 최소한 60점 이상은 되어야 이제 이 문제집이 내 수준에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당장 급해요. 당장 뭐 며칠 안에 시험인데 그 시험을 꼭 붙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그 불이 떨어진 걸 보고만 있지 불을 끌 생각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씨 뭐 어차피 떨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해갖고 자포자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냥 시험장에 안 가는 경우도 생기죠. 제가 얼마 전에 독일어 B2 시험을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B2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 교실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좌석이 15개, 16개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치러 온 사람이 그 근방에서 그 시험이 자주 있는 시험도 아닌데 15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3명 안 왔더라고요. 수업료가 330프랑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돈인데 그거를 시험을 안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 볼 때도요, 그 2급 시험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시험장에 거진 절반 정도가 빈자리였어요. 분명히 다들 돈을 냈는데 시험을 안 보러 와. 애초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집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신다고 할 때는 정말로 미니멈, 정말 미니멈입니다. 50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는 점수가 나와야 그 문제집을 내가 풀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로 내가 정말 꼭 붙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미친 듯이 현타가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 수 있는데요. 누가 외국어 공부를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급하게 외국어 공부를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일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외국어 공부는 급하게 열심히 순식간에 한다고 이게 쌓이는 종류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주어진 과제가 너무 어려우면요, 자극을 받기보다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재미가 없어지고요, 의욕도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어는 진짜로 장기적으로 하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현타가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얗게 불태워버렸어 이러면 그 순간 이게 이렇게 확 꺾이면서 이렇게 한 몇 개월, 뭐 길면 몇 년 다시는 쳐다도 안 보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래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즐겁게 내 수준에 맞는 교재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국어 습득은 장기전입니다. 마라톤이에요. 그래가지고 근성으로 극복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간 하게 돼 있습니다. 방법만 제대로 잡으셨다면. 입력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요, 학습자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보다 약간 플러스 정도의 새로운 지식을 입력받았을 때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요. 기초를 잘 다져놨어요. 기초가 잘 다져진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어휘나 문법을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실력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에 알던 지식을 토대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정말 요만큼, 플러스 요만큼입니다. 를 더해서 이제 점차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얘기죠. 제가 멋대로 선정한 현재 실력보다 살짝 높은 이 정도의 기준이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이라는 겁니다. 학습할 내용이 너무 쉬우면 흥미를 잃고요. 학습할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의욕을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 흥미랑 의욕 양쪽 다 유지를 가져간 수준이 70에서 80%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누가 저한테 만약에 쉬운 거랑 어려운 거 어느 거 고를래?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쉬운 걸 고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작더라도 성공하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자신감을 조금씩 이렇게 쌓아나가면서 한 번에 실력이 이렇게 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만큼 조금씩 실력을 늘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의 그 예상대로 혹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확률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내가 고를 수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을 고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제집이 아니라 독해, 그러니까 그냥 읽어볼 텍스트를 고르신다면 조금 더 쉽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대충 한 페이지 펴가지고 내가 한 페이지 안에 모르는 단어가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충 읽었을 때 대충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5%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거고요.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읽기용 교재를 고르신다면, 그러니까 특히 흥미 위주로 교재를 고르신다면 딱 봐서 술술 읽히는 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읽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굳이 그 어려운 교재를 고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무엇을 고르던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 남편은 취미로 철인 3종 경기를 합니다. 그 철인 3종 경기가 어떤 거냐면요. 아시죠? 그 처음에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전거를 탑니다. 굉장히 길게 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마라톤을 뛰어요. 제 남편이 예전에 스위스맨이라는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대회냐면요. 저기 스위스 남쪽에, 알프스 남쪽에 그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3.8km를 수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호수 입구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가지고 알프스를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고개를 넘어 180km를 이렇게 알프스 300을 자전거 타고 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융프라우 요흐 아시죠? 융프라우 요흐 근처에서 자전거에서 이제 마라톤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융프라우 요흐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뛰어서. 마라톤 풀거리 42km. 세상에 미친놈들이 이렇게 많아요. 참, 세상은 넓고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정말. 운동하는 배우자를 두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충이 뭐냐면 배우자가 이렇게 대회에 참가하잖아요. 그러면 응원조로 끌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그 운동을 할 때마다 응원조로 자주 끌려다녔어요. 그나마 도시에 사는 거면 괜찮아요. 어디 앉아서 쉴 때라도 있잖아요. 근데 뭐 시외곽이다, 뭐 커피숍이나 뭐 이런 레스토랑 없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계속 대기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뛰고 막 이러는 동안. 아 근데요. 제가 채널 이름이 집순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내추럴 본 집순이에요. 이런 내추럴 본 집순이에게 밖에서, 그것도 그 밖엔 날씨가 좀 종횡무진하잖아요. 밖에서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싫어해요, 저는. 근데 알프스잖아. 알프스에서 그때가 6월이었는데요. 막 눈이 오더라고요. 눈보라 갇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이러면서 날씨가 미친 듯이 이렇게 변덕을 하는데 저는 그때
남편이 아니고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시누이 부부랑 같이 이동을 했거든요. 시누이 부부가 저를 태워가지고 이제 남편 응원한다고 그 루트를 다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인트 가가지고 남편 올 때 기다려고 막 응원해주고 다시 차가 남편 지나가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차 타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음 그 미팅 포인트에서 다시 기다리고 이거를 24시간 동안 한 겁니다. 24시간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지.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존재해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 근데 한번 이렇게 죽다 살아나는 대회에 참가를 하잖아요. 그럼 참가하신 분들 다 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거진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해요. 다시 이렇게 보통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다시 평소처럼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몸의 회복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그럴만도 하죠. 알프스를 자전거를 타고 넘었다가 다시 또 마라톤을 올라갔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날 하루 삘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공부를 마치면 너무 뿌듯한 거야.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요. 그러고서 결심을 하죠. 내일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널브러졌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얗게 불태운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괴롭다라고 느끼면, 물론 그게 뇌에서 느끼는 건 아닌데 여러분 몸이 느끼면 다음에 그걸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즐겁고 그리고 싫은 기억을 남기지 않고 하는 게 외국어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고생을 사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말리진 않습니다. 제 남편도 고생을 돈 내고 하는데 제가 그걸 말리진 않아요. 본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회 참가하는 건요. 참가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숙소 잡아야지. 참가비 기타 등등 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저는 짠수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취미생활에는 입을 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취미생활에 저를 끌어들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고생을 혼자 해!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공부법 중에 왜 굉장히 어려운 공부법들이 있습니다. 따라할 수 없는 거, 알아도 따라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저는 시키지 않습니다. 고생은 혼자 합시다. 제가 공유하는 방법들은 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운 걸 골라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말리잖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교재를 고르는 두 번째 기준. 음성 녹음 CD나 MP3 테이프 등 음성 정보가 제공된다.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정확한 발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고를 때 음성 정보가 들어있는 교재를 고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음성 파일을 문제 풀 때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3,500원으로 6개월 만에 영어 기초 마스터하는 방법에서 공개를 했듯이 그냥 백그라운드 음악처럼 그냥 항상 틀어놓는다. 이런 활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시는 동안에도 이게 테이프가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그 뇌 속에다가 최소한의 정보는 또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365일 공부만 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멍 때리고 놀기도 하고 정신줄 며칠 놀고 그런 날도 있어야지.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여러분의 감을 잃지 않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청해 파일의 또 다른 색다른 활용법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더라고요. 밤에 잠을 잘 안 와요. 아니면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어쨌든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청해 음성 테이프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 쨍쨍하게 읽어주는 성우 거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좀 조용하게 읽어주는 성우의 그 음성을 약간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고서 잠을 청하는데 이때 마인드 세팅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잠이 안 와요. 이럴 때는요. 내가 오늘 밤에 이 청해의 내용을 다 외워버리겠어. 이런 생각으로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초집중해서 들으세요. 장난컨대 진짜 순식간에 꿀잠 잘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자칫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어지는 항목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사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